이분 애매모호해요.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았더니 출마도 안 하고 참 머리 아프게 만드는 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세게 문제가 됐던 건 사드 배치. 그 사드 배치는 2월에도 사드 부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정부 질의하니까 모릅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그날 야밤에 들어왔고. 그렇죠. 4월 그다음에 4월 26일인가에 설치할 때도 배치할 때도 16일 날 이건 차기 정권을 넘어갈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또 배치하고. 자,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게 유용하다 하지 않라고 하는 논쟁을 떠나서라도 국민들을 2월에 4월에 두 번씩이나 속이는 듯 하면서 이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나왔거든요. 팩트 체크. 일단 그 비용 문제가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전혀 부담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다 미국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까 앞에 이제 고재열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어찌됐든 지금 비용 문제가 이제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용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 차기 정부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음 정권이 이제 사실은 누가 됐든 어떤 미국하고 재협상을 벌여야 되고 이거를 국회 비준이 더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그냥 행정부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입법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회 주도의 어떤 청문회도 또 열면서 이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에서 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미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FTA 한미 FTA 협상할 때 말했던 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런 청문회를 열거나 여론 이제 입법부가 개입하는 게 꼭 국익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월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월권 여부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무기 배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것은 국방부의 이제 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가 관할하는 부분이고 또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들어오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로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월권 얘기가 되냐면 이것은 지금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용 분담 되니까 어떤 경제 문제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안보실장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이제 대통령에 준하는 역할인데 거기에서 김관진 실장이 이걸 주도한 것은 월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어쨌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일단 나왔어요. 우병우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국회 일이니까 묵살하고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김관진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관진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일단 무척 크리티컬하고 골치 아픈 이런 두 가지 남아 있어요. 우병우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지지가 예를 들어 80% 이상으로 높고 다만 김관진 사드 배치 문제는 돈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라고 하는 게 50%가 좀 넘어가고 다만 사드 자체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사드 배치 부분이 조금 더 그 지지율이 높고 지지율이 높습니다. 사드 배치에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요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난제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세월호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향후 15년에서 30년까지 10년에서 30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볼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예, 이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법 제17조를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은 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을
그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황교안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기록물 예.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도 하거든요. 예. 12월 8일까지는 본인의 기록물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권한 대행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권한 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2월 9일서부터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적과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기록인데 그거를 자기가 소급해갖고 내 권한도 아닌데 지정할 수 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예. 드리면 그런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기록물 지정은 기록물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등급을 줄 것이냐 그 지정이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그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제 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아닌 시절에는 본인이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요도나 어떤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기록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에 따라서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일테면 이제 그 세월호 관련 문건들을 원칙에 따라 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원칙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일테면 세월호 관련 문건은 무조건 가장 이제 15년 이상의 그런 원칙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재판에서도 관건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정되는 거 뭐 광의의 의미에서는 증거 은닉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가 한 데가 있죠. 예, 뭐 여러 군데가 있고요. 일단 예. 뭐 민주당에서도 이미 뭐 정당들이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하고 녹색당이 지난 4일에 이런 이거 황 대행이 이거 이관 절차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제 헌법소원은 이미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그게 황 대행에게 적극적 권한이 말이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황교안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없고 그걸 대행하는 분이 기록물 이관에 대한 책임자는 맞겠죠. 예. 근데 지금 저는 이 논의가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세월호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다 이관시키고 나면 결국 이게 못 지금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일반에 공개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고치면 되죠. 대통령의 기록물을 지정하는 거를 우리가 관례대로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고 나면 30년 이전에는 지금 웬만하면 이거 볼 수 없다.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문제도 세월호 이게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차기 정부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예요. 이것도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 이거 그 지정물 기록법을 해서 소급 적용하자. 왜냐하면 그게 논쟁거리가 되고 투명 공개 원칙이니까. 그러나 이게 국가 안보에 관한 국익과 관련됐을 때 덮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예, 이미 근데 사실 규정이 있거든요. 예. 법 규정이. 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은 예.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면은 이미 지정됐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보는 게 예. 부분별로 그렇죠. 계속 봤기 때문에 계속 예.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에 기록해도 이렇게 통칭으로 하는 게 아니고 7시간 기록 중에 광주지검에서 재판한 내용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해줘야 되는 거죠. 특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장이 절대갑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내도 영장의 디테일한 부분만 거기서 내줄 수 있고 그것 또한 관장이 판단할 때 국가의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또 공개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지금 사실은 이제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서는 이제 기록하는 거죠. 보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청와대에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록 감춰지고 있는 이게 필요한 기록들은 감춰지고 있고 또 보관해야 될 그 기록도 지금 소각되는 양이 엄청나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과 어떤 보관의 이 차원이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이 법이 지금
그 정반대로 악용되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5월 9일 대선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취임과 동시에 국정 운영이란 말이에요. 총리가 누가 되느냐. 지금 총리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오나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선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떤 총리를 임명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은 간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밝혔죠. 예. 그 문재인 후보의 경우는 비영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력한 분은 호남 출신의 제2모 C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제2로 한정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호남 출신이면서 제2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광주 제1고를 나온 김광두 교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는 누구를 임명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총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총리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역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반전이 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총리를 얘기하고 있나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할 때 어떤 뭐 꼭 총리직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총리에 준하는 역할을 줄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총리로 임명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논리 구조상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이 이 국정공백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됐는데 이 국정공백을 좀 줄여야 된다. 대통령 당선자가 고민돼. 당선자도 아니에요. 그날부터 대통령이야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국정 초반 50일 혹은 10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례가 없이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 어떻게 이 여야가 이 당선자를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당선자가 아니라 대통령을 좀 도와주고 빨리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초반에 좀 많이 정당에 관계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있느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기록물 관련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도 하거든요. 12월 8일까지는 본인의 기록물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권한대행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2월 9일서부터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적과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기록인데 그거를 자기가 소급해갖고 내 권한도 아닌데 지정할 수 있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그런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기록물 지정은 기록물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등급을 줄 것이냐 그 지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기록물을 만든 사람이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제 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 권한대행이 아닌 시절에는 본인이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요도나 어떤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식의 이제 결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코 이제 이런 청문회를 열거나 여론 이제 입법부가 개입하는 게 꼭 국익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월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월권 여부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무기 배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것은 국방부의 이제 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가 관할하는 부분이고 또 소파 협정에 따라서 미국이 들어오는 거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로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월권 얘기가 되냐면 이것은 지금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용 분담 되니까 어떤 경제 문제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안보실장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이제 대통령에 준하는 역할인데 거기에서 김관진 실장이 이걸 주도한 것은 월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어쨌든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첫 번째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일단 나왔어요.
글쎄 우병우 특검법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국회 일이니까 묵살하고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전혀 부담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다 미국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까 앞에 이제 고재열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어찌됐든 지금 비용 문제가 이제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용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청문회 차기 정부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다음 정권이 이제 사실은 누가 됐든 어떤 미국하고 재협상을 벌여야 되고 이거를 국회 비준이 더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그냥 행정부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입법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회 주도의 어떤 청문회도 또 열면서 이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협상에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미국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반대 여론도 있고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FTA 한미 FTA 협상할 때 말했던 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이분 애매모호해요. 대통령 출마할 줄 알았더니 출마도 안 하고 참 머리 아프게 만드는 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잠시 좀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음 정권에서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요. 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와서 가장 세게 문제가 됐던 건 사드 배치. 그 사드 배치는 2월에도 사드 부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정부 질의하니까 모릅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그날 야밤에 들어왔고. 그렇죠. 4월 그다음에 4월 26일인가에 설치할 때도 배치할 때도 16일 날 이건 차기 정권은 넘어갈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또 배치하고. 자, 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게 유용하다 하지 않라고 하는 논쟁을 떠나서라도 국민들을 2월에 4월에 두 번씩이나 속이는 듯 하면서 이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나왔거든요. 팩트 체크. 일단 그 비용 문제가 이제 가장 요즘 이슈가 됐죠. 그렇죠. 김관진 사드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관진의 역할 등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일단 무척 크리티컬하고 골치 아픈 이런 두 가지 남아 있어요. 우병우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지지가 예를 들어 80% 이상으로 높고 다만 김관진 사드 배치 문제는 돈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라고 하는 게 50%가 좀 넘어가고 다만 사드 자체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사드 배치 부분이 조금 더 그 지지율이 높고 여러 사람 높습니다. 사드 배치에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난제이네요. 그런데 또 하나 세월호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향후 15년에서 30년까지 10년에서 30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되면 볼 수가 없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예, 이제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법 제 17조를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은 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 기록물을